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1977년 친구들과 약물, 즉 돼지 발정제를 사용한 강간범죄에 모의했다는 내용을 적은 책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나온 책입니다. 반성하는 차원에서 기록했다고 하지만 설거지 빨래는 여성의 천부적 역할이라는 앞선 주장을 떠올려 보면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분이 대선 후보가 되는 자유한국당인데 왜 저 김용민이 제명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에 대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물론 정유라는 즉각 항소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이유야 한 가지겠지요? 덴마크 감옥이 더 좋으니까요. 정유라한테 귀국을 종용하면서 이 옵션을 걸면 어떨까요? 감옥에서 지내다가 힘들면 당직실에서 재워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이지요. 국가정보원장으로 있을 때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 남재준 후보. 알려진 얼굴에 투표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남재준 후보님 몇 자 빼먹으셨네요. 국정원 직원, 즉 알려지지 않은 얼굴이 투표에 개입하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 네, 이게 완성문 아닙니까? 광고 후에 김용민의 뉴스 농장으로 이어집니다.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안랩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헐값 인수 논란을 더불어민주당이 재점화했습니다. 더문재인 캠프 종합상황본부 2실장인 박범계 의원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인 자신 즉 안철수 후보에게 전량 몰아주기, 자기 배정, 자기 거래를 했다. 삼성 SDS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의 안랩 BW 발행 관련 입장 브리핑을 듣고 여전히 아무런 해명은 없고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국민의당의 김희정 대변인, 손금주 수석 대변인, 김관영 정책본부장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변명만 늘어놓는 것을 보니 이 안랩 BW가 안철수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임이 분명합니다. 지난번 제가 변호사님들과 함께 했던 그 기자 간담회는
기사화도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총 방어를 나선 거 보니까 그러하다는 판단입니다. 첫째, 안 후보 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후 2012년 BW 매입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언론 기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검찰이 다 봐서 문제없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형식 판단만 한 것입니다.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어떠한 실체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당시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의 확인입니다. 둘째, 안 후보 측은 안랩의 BW 발행은 일부 재벌기업의 BW 발행 행태와 발행 가격, 절차, 발행 이유 등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랩과 삼성 SDS는 모든 주주에게 BW를 배정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몰아준 제3자 배정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조가 같습니다. BW 발행에서부터 무상증자, 액면 분할, 신주 인수권 행사와 사채 조기 상환, 코스닥 상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들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 후보는 안랩의 대표이사로서 이 모든 계획을 설계 과정부터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후보는 자기 자신에게 BW 전량을 몰아주었습니다. BW 전량 몰아주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인 자기에게 전량 몰아주기, 자기 배정, 자기 거래라는 점에서 삼성 SDS보다 더 나쁩니다. 셋째, 안 후보 측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가액 31,976원보다 훨씬 높은 5만 원에 발행했다고 강변합니다. 그것이 정당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안랩의 BW 발행가는 저가 발행임이 분명합니다. 삼성 SDS의 반값 발행보다 더 심한 사할 발행입니다. 삼성 SDS 주당 14,230원짜리를 7,180원, 약 50%로 발행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안랩은 주당 12만 3천원짜리를 5만 원에 발행했습니다. 삼성 SDS의 헐값 발행과 이건희 회장의 배임죄가 확정된 판결에서 적정 가격을 산정한 공식은 유가증권 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 규칙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당시 안랩 주식의 적정 가격은 12만 3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안랩 BW 발행 후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안랩 주식이 주당 20만 원에 장외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2002년 2월 9일 나레인 컴퍼니가 11,500주를 주당 20만 원에 총 2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안 후보 측이 말하는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라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여 BW를 발행하면서 상증법상의 방법처럼 미래 추정이익은 반영하지 않고 과거 순이익액만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랩은 벤처회사입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장래 추정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상속과 증여를 전제로 과세를 하기 위한 상증법상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BW를 발행할 때 신주 인수권의 행사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 방법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대 1.5 가중산술 평균한 가액, 즉 수익가치의 가중치를 두어 삼성 SDS BW 행사 가격을 재평가하였고 본 의원도 안랩 BW 적정 가격 산정에 이 방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만일 주당 12만 3천 원의 행사 가격으로 발행했다면 인수 시점 주당 가격은 4,230원으로
주식수는 59만 주가 됩니다. 그런데 5만 원으로 발행하면서 안 후보는 146만 주를 주당 1,710원에 가져갔습니다. 무려 87만 주를 더 챙겨간 것입니다. 상장 당시 공모가격 2만 3천 원으로 환산하면 200억 원이고 현재 주가 10만 원으로 가장 짜게 잡아도 87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 측은 안 후보가 법과 엄격한 도덕적 가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다 알고 관장하는 대표이사가 자기 스스로에게 헐값 BW를 몰아주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도덕적인가?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BW 몰아주기 경제적 실질은 다른 주주의 부가 BW 몰아주기를 통해 안 후보에게 이전했다는 것인데 그 주주 중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산업은행이 있으니 결국 안 후보는 정부의 재산을 이전받은 것입니다. 과연 벤처기업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한방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를 축적하라고 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공정경제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꼼수로 부풀린 부정축제 과정에 대해 직접 안 후보께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기업인이라는 그늘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부도덕한 기업인 출신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은 너무나 충분히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지요. 5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사실 문재인 후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이렇게 밝혀서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이 질문은 이게 성립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합니다만 선친이 그럼 살아계셨다면 지금 역시 문재인 후보 측을 지지하셨을 거라고 아들로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5년 전에도 사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아, 살아계셨을 때? 예. 그랬었는데 이제 당도동계 그 당시에 전체적인 흐름은 그 반대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전체적인 그런 흐름에 같이 동참하신 것이고요.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건 사실이에요. 뭐라고 평가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픽업한 분이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차원에서 문재인 후보는 어쨌든 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거는 뭐 일화였긴 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 87년도에 그러니까 통일민주당이죠. 그 당시 아버님이 김광일 전 실장님을 통해서 픽업하려고 했던 분이 두 분이에요. 바로 노무현, 문재인 두 분이었는데. 그래요. 문재인 후보 그 변호사를 먼저 픽업할 뻔했었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후보로 바뀌었지만, 그런 또 인연도 있고. 노회찬 정의당 대표가 대선 후보 토론회의에서 벌어진 주적 발언 논란에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나와서 문재인 후보가 답변을 잘했다고 본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몰아세우면서 논란이 되는 마당에 이런 인터뷰가 이채롭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노 의원께서 얘기한 거와 좀 공감하는 바인데 이 고품격 토론이 좀 되기 힘들었고 상당히 좀 중구난방이었다 이렇게 좀 저도 느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잘한 후보, 못한 후보, 뭐 최고의 후보, 최악의 후보를 좀 꼽아주신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어제 뭐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그 문재인 후보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그렇죠. 문재인 후보가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셈이 된 게 아닌가.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계속 양강으로 보도를 해왔거든요. 네. 이번 선거를 양강 구도로 보도해왔는데 어제 서로를 보면 양강 구도가 아니라 1강 1중 3약이다. 1강 1중 3약이다.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공격을 제일 많이 당했지만 네. 역으로 보자면 공격을 제일 많이 당함으로써 가장 앞서 있다는 걸 좀 증명해보인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나름대로 또 공격을 많이 받아서 선방을 한 것 같고 또 공격수로는 이제 심상정 후보,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이제 그 실력을 많이 이렇게 유감없이 보여줬다 생각됩니다. 최악의 후보는 누구였습니까? 최악의 후보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입니까? 예, 본인 원래 실력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너무 이게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질문도 많이 소외당하고 시간도 많이 남아가지고. 네. 그냥 한담이나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설거지 발언이죠. 일종의 여자만 집안일 해야 된다. 이걸 갖고 이제 공방에 오가다가 심상정 후보께서 스트롱맨이 아니고 나이롱맨이다.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이런 또 지적도 하긴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아무래도 조금 소외받은 측면이 있었어요. 예, 제가 볼 때 그런 발언은 정말 자격 상실의 발언입니다. 네. 그런 발언을 하는 분이 이제 어느 당이든 어느 정파든 그 대선 후보 나와서 그 자체가 좀 저는 후보 자격 제한부터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심상정 후보께서는 문재인 대표한테 상대적으로 상대적이라고 할 것도 없이 상당히 각을 세우셨는데 또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냐 이런 또 서운함도 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부분 비판했으면 다른 후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국가보안법 논란 같은 거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보다는 다른 어떤 새누리 출신 후보들, 과거 구새누리당 출신 후보들에게 더 많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미처 시간 배분이 그렇게 좀 안 됐던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적폐와 관련해서도 지난 10년, 노무현, 김대중 10년보다는 좀 이명박 박근혜 10년, 최근 10년에 더 많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역시도, 시간 배분이라는 게 한 번 발언하면 발언 시간에 반이 지나가고 하니까, 그런 아쉬움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 교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선 후보에 대해 촌평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든든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여러 가지로 꼴보수의 대명사라고 하지만 밉지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학습 능력은 상당히 있는 것 같다면서도 불투명해 잘 안 보인다. 인생의 가치관 등이 명료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 촌평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중국 전문가이기도 한 도올 선생의 사드에 대한 생각을 전해보겠습니다. 사드야말로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카드잖아요. 근데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사드를 이거를 하여튼 지연시킬 때 배치 문제를 우리가 지연시킬 때니까 그동안에 너희들은 북한을 압박해서 평화로운 방향으로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는 북미 수교를 할 수 있도록 중국 보고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러고 우리는 트럼프한테 이 상황을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주도해 가면서 트럼프한테 조근조근 작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들어요. 얘기를 하면. 과거 이 사람은 무식하기 때문에 잘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빈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가서 실제로 우리나라 여태까지 외교의 문제가 트럼프가 무식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진실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서 우리 여태까지 외교가 미국에 가서도 전쟁 광처럼 북한 나쁜 놈들이다. 같은 민족끼리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당신들이 잘 대해주고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당신들이 사드 필요 없이도 뭐냐면 압록강까지 전부 당신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전선을 칠 수가 있고 그러면 중국을 이 견제하는 방법에 사드보다 북한과 북미 수교를 해서 북한을 당신의 그 우방으로 만들면 중국은 꼼짝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미국한테는 얘기를 하고. 미국에다가 설득을 하면은 트럼프는 이러한 계기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라고 하는 마치 악의 축인 것처럼 여태까지 이블 액세스로 여태까지 그 간주해왔던 모든 이 선입견을 불식하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면은 트럼프는 윈스턴 처칠보다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트럼프한테 줄 테니 트럼프는 이걸 잡아라. 잡아라. 그렇게 사드를 활용할 수가 있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에도 활용할 수가 거꾸로 사드를 우리가 그 카드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때마다 북풍을 들고 나왔다고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협박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식으로 북풍의 협박이는 안 통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것이 바로 장미 대선이다 이거예요. 이 장미 대선에서는 그야말로 북풍이라고 하는 문제를 오히려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직접 거기로 직격적으로 정면으로 돌파해가는 사람만이 승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과거의 북풍은 조작이고 협박이고 엉터리 실체가 없는 거거든. 근데 지금 북풍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북풍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풍은 과거의 보수 세력들이 전부 뭐냐 국민 협박용으로 썼던 그런 북풍이 아니에요. 지금은 냉혹한 판단을 가지고 이것을 차근차근 우리가 해결해야 나가는 민족적 과제 상황이고 이것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전 국민이 이제 그거에 돌진해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모든 문제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새로운 대선입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제재 수출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의 양자토론, 문안토론.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강원과 충청 지역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시 발 디딜 틈 없이 모여주셨습니다. 저 문재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제 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북한도 균형발전하도록 도울 겁니까? 북한은 주적입니다. 한 후보님, 국방부도 주적이란 단어 안 쓴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한 후보님, 예비군 훈련 안 받으신 티가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아파서 훈련 못 받은 게 무슨 잘못입니까? 지금 환자들 비하하는 겁니까? 진찰은 부인한테 받으셨나요? 그렇게 몸이 아픈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한단 말입니까? 하여간 좋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받을 때만 되면 몸이 아파셔. 저는 늦둥이를 볼 만큼 건강합니다. 우리 안사람과 제가 만든 네 번째 아이가 바로 국민의당입니다. 작년에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어떻게 안 후보님 자식입니까? 하여간 어딜 가나 1 더하기 1로 붙어 다니는 부부금술 할아줘야겠습니다. 차라리 부통령제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부통령직을 안겨주시죠. 아, 근데요, 부통령은 종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시지요? 저는 안사람만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통합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내각에 등용하겠습니다. 의원만 모시지 마시고 아예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도 모시시죠. 홍준표 여성가족부 장관 어떻습니까? 그림이 아주 좋아지겠습니다. 말끝마다 시비, 말끝마다 토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5년 전에 당신 지지했던 전인권 씨가 이제 나를 지지하니까 배가 아프신 겁니까? 전인권 씨가 나를 왜 지지하는지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락커는 락커를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전인권 씨가 누구를 지지하건 국민으로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쿨한 척하지 마십시오. 지지자들 시켜서 전인권 씨한테 문자 폭탄 날린 거 바로 당신 아닙니까? 한 후보님, 그 말씀 책임지셔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전인권 씨 전화번호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나저나 제 지지자가 많다는 점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세론 인정하시는 겁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 등산 매니아라고 하던데 정작 3만 명이나 되는 산악회 회원들이 저 안철수를 지지합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아, 그 철수 산악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데 철수 산악회 광주지부가 안철수 후보님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철수 산악회에서 철수한 것입니다. 호호호호호호호. 그렇게 하산해서 저 문재인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5.18 정신을 당 강령에서 지우라고 하니까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닐까요? 소수라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변혁이 일어날 겁니다. 국민의당 39석으로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그 안 후보님이 나왔다는 국민의당, 그 국민의당은 좋겠습니다. 재산 공개를 안 해도 되니 말입니다. 따님 안설희 씨 재산 공개 안 했는데 막내 재산 뭐하러 공개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미국에 있는 딸 문제를 갖고 물건으로 지실 겁니까? 안랩의 사회이사들이 안랩 미국 지사 설립을 2차례나 반대했다던데요. 재산 내역 공개 도대체 언제쯤 하시렵니까? 그 미국 지사 따님 위한 거 맞죠? 안랩은 제가 한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반대는 말 그대로 의견일 뿐입니다. 아니, 대선 후보 등록하면서 재산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재산 공개 안 하신 거 보니까 대선 후보 등록 안 하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저 문재인한테 양보해 주신 거군요. 사회자! 아, 또 왜요? 이 씹새끼야 또는 이 씨발 새끼야.
이거 하시려고. 사회자 10새끼 할 때 10, 18새끼 할 때 18 더하면 뭔 줄 알아? 알려주지. 이 18새끼야. 그 철수가 이젠 똥줄이 탄다고 봐요. 아이고 이님 오셨어요. 안님 지지선언 언제 하실 건가요? 그 철수가 내가 말한 그 통합정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당선된 다음에나 지지하던가. 통합정부 아닙니다. 통합내각입니다. 이 새끼 이런 깍쟁이 같으니라고. 끝까지 자존심은 있구만. 나한테는 그 경제 전권만 주면 된다고 봐요. 어느 누가 광 파는 사람한테 올인합니까? 이님, 우리 안 후보님은 2년 동안 보좌관이 23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안 후보님한테 갔다가는 금방 팽 당하실 겁니다. 보좌관 많이 바뀐 건 제가 트렌드에 민감해서 그렇습니다. 저기 인영감님 우선 지지선언부터 해주시죠. 이 새끼, 야, 그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젠 내가 보이니? 그 오랜만에 아주 기분이 좋구만. 이쪽 저쪽에서 불러주니까 말이야. 역시 이님은 불사조입니다. 죽질 않으세요. 그 내가 왜 죽니 이 새끼야? 야, 동보, 너도 죽기 싫지? 그럼요.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막말 파문과 함께 완전히 죽은 것 같아서 우울증이 올 지경입니다. 이거 먹어봐. 그 약이야. 약을, 이 약이 뭔데요? 이 약, 돼지 흥분제, 이거 먹어봐. 다시 일어설 거라고. 그만하세요, 좀! 이 씹새끼야, 어디서 지랄이야, 이 새끼야, 자, 오늘의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의당 조배수기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인신 공격했다고 봐요. 품어도 부화하지 않는 땡땡땡.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좀 심하네. 조배수기가 그 심상정 후보한테 했던 말, 그게 뭔지,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정답. 네, 문이 빨랐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공격받던 저를 도와주신 심상정 후보님, 감사합니다. 정답은 구세주. 정의당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제가 이 사람 지역구 빈집털이 했지요. 정의당 심상정 퀴즈니까 정답은 노회찬.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선물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난토론 마치죠.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이승준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승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TV 토론 때문에 하루 종일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제기된 색깔론,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또 우리 출연자들이 그야말로 참담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네네. 자, 이 주적 논란은 네. 뭐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적 논란이 이제 세게 붙었는데요. 예. 어제 그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해서 문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답변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북한은 주적이고 국방백서에 명시돼 있다.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도 TV 토론에서 그렇게 주적이라고 답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요. 예. 당연히 뭐 홍준표 후보는 경기 평택 이함대 가서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국군 통수권을 맡기냐라면서 이제 색깔론 공세를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결국 팩트 싸움까지 옮겨 붙었는데요. 예. 현재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만 주적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예. 그 이후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표현은 빠지고 심각한 위협이나 아니면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 공세라고 반박을 하고 또 우상호 원내대표는 과거 기사 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주적이라는 말에 연연할 필요 없다. 약간 이렇게 유연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고 유승민 후보도 그때 옆에 있지 않았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죠. 네.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 종일 주적이 공방이 붙었고요. 이제 논란을 시작한 유승민 후보는 이제 이에 대해서 주적의 개념을 물은 게 아니라 자기는 문 후보의 생각을 물은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뭐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까?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문 후보의 개인적 생각을 묻고 이게 대통령으로서 어울리지 않냐를 묻고 싶었다는 게 유승민 후보의 얘기입니다. 네. 아니 문재인 후보의 생각이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저는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뭐 당연히 국방부 입장에서 적이고 또 어쨌든 대치 상황에서 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이 적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남북 어쨌든 대치 관계라도 평화나 그다음에 이후 관계 개선을 이렇게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주적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외국에서도 이런 주적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죠. 그리고 우리 국방에서 적이라는 건 북한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양하게 그때 국제관계 변화 속에서 변할 수 있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문 후보의 발언은 사실 가장 그냥 무난하고 어떻게 상식적인 답변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안보관을 차별화시켜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좀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또 안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동안은 이런 안보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적절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예 자신은 문 후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우리의 주적이다 명시적으로 한 거 보면 이제 문 후보와 차별화 전략인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게 시대착오적인 주적 논란이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사실 어제 토론회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 국가보안법 얘기도 뭐 나왔고 대북송금까지 나왔지만 이거 다 과거의 얘기인데 결국은 지금 뭘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지고 어제 난타전만 이어진 게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문재인 후보가 그럼 이렇게 하죠. 전에 그 적폐 세력과는 손잡을 수 없다는 말 같고 그 적폐 세력을 결국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으로 지칭한 셈인데 그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도 적폐 세력이냐라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몰아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문재인 후보도 그러는 거예요.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도 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한번 반박해 보면 어떨까요? 네,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뭐. 네. 농담입니다. 예. 네. 하여간, 이런 구시대적인 무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막 던진다. 막 던진다. 그렇죠. 네. 현재 여론조사에서, 썩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던지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지 또 전통적 야당 지지층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게 쓸데없는 패착수가 될지 한번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주적 논란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문재인 캠프에서 비밀 문건이 발견됐는데 안철수를 갑철수로 불러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네거티브 지시 정황이 나왔다는 소식. 이것도 좀 전해 주시죠. 예, 이거 CBS가 단독 보도한 건데요. 민주당 내부 관계자부터 확보해 보도한 주간 정세 및 대응 방안이라는 문서에 보면 이제 비공식적인 메시지 예시로 안철수 깨끗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갑철수 이런 네거티브 문구로 SNS 전파시켜라. 그다음에 뭐 공식적으로는 안철수의 의혹을 검증해라 이런 식으로 내부 지침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CBS 보도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나온 문서가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뭐 제가 국회 출입할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대선이 아니더라도 이 주간 정세 및 대응 방안 같은 건 당에서 사실 공유하는 문서기는 맞을 겁니다. 아마. 이 당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은 조직적으로 안철수 네거티브를 SNS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약간 뭐 불법성 있는 거 아니냐까지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단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 차원의 공식 문건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이 돌려보는 거나 아니면은 관계자들이 돌려보는 문서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진위 파악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뭐 선대위의 문서인지 아닌지를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 당 자체적으로 원래 돌던 문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은 되거든요. 네. 어떻게 불법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불법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네거티브 공방에 된 거죠. 이거 사실 제목을 뭐 비밀 문건이라고 했지만 당연히 선대위 자체적으로는 문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메시지를 어떻게 갈 것인지 당 차원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과연 이 문건이 엊그제 소개한 더불어 포럼과 뭐 조직적으로 비선 기구들이 움직이는 지침이라면 불법성이 있겠죠. 근데 뭐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그냥 말 그대로 서로 지금 공방에서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지금 사실 문재인 후보가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고 또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세가 뭐 그냥 부유표도 아니고 굉장히 단단한 표인데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당이 이제 좀 네거티브를 줄인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판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문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진다는 것 자체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누가 조사에 나서기 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런 뭐 낡은 정치를 청산함으로써 진정성을 다시 입증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또 나온 게 있죠? 이제 문화일보 여론조사인데요. 18일에서 19일 이틀간 조사한 거고요. 엠브레인입니다. 엠브레인. 1054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요. 문 후보 40.9, 안철수 후보 34.4로 6.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거고요. 유무선 비율은 유선 31%, 무선 69%였고요. 근데 아무래도 계속 1년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 약간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후보가 그동안 좀 실수했던 거나 아니면 명확히 해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 쌓이면서 조정기나 아니면 좀 감소세가 있는 것 같고요. 문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큰 실수는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면.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또 소개해 주신 조사가 유선 비율이 31%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선으로 했을 경우 이보다는 격차가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뭐 경향성을 보면 무선으로 했을 경우 조금 더 벌어질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은 참 비상인데요. 모처럼 상승세를 맞아서 몇몇 조사에서는 역전도 한 것으로 이렇게 돼서 상당히 고무됐는데 다시 떨어지고 있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이런 와중에 그냥 뭐 색깔론이고 뭐고 막 던지고 이게 캠프가 총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뭐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있었네요. 그래서 호감도나 뭐 이런 부분들은 두 후보가 좀 비슷했는데 그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때는 문 후보가 62.4%, 안 후보가 26.2%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아니 근데 당선 가능성을 묻는 것과 당신이 누구를 지지하는 거냐라고 묻는 것과 차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은 어떤 표심에 끌려갑니까? 그냥 뭐 내 생각대로 찍을래에 쏠리는지 아니면 뭐 저 사람이 대세라고 하면 뭐 그 사람 밀어주지 뭐 하는 심리에 더 끌려간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지역과 세대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투표소 들어갈 때는 결국은 자기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를 던질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은 밴드웨건 효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큰일 났네요, 안철수 후보. 당내에서는 어떻게 모종의 부양책 같은 거 세워놓고 있는 게 없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안 후보의 메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후보가 오늘 오전에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일단 첫 번째로 북한의 주적이라는 걸 명확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연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시사를 했어요. 좀 더 우클릭하는. 네, 그렇죠. 그 보기에는 아무래도 지난 일주일간 지지율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보수층을 좀 잡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것 같은데 예. 과연 이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약간 저는 너무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이거 누가 조언하죠? 안철수 후보 주변에서 이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 안 후보가 자기가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은 이 부분은 틀림없이 조언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조언이 있고 꾸준히 좀 조언들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나의 대결이나 뭐 이런 부분들부터 꾸준하게 조언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조언이 과연 먹힐 수 있을지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으로 이 표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유표, 떠다니는 표를 붙잡기 위해서 그런 우클릭 카드를 꺼낸 것이라면은 어떻게 보세요?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라고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면요. 예. 일단 그 국민의당 핵심 지지층이 호남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안 후보가 50대 이상 지지층이 높다고 하지만 예. 20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추세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마음을 못 정한 것 같거든요. 제 그냥 여론조사 추세를 그냥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예. 근데 이렇게 우클릭할 경우에는 분명히 호남과 수도권에서 좀 이반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당장 이렇게 우클릭을 해버릴 경우에는 바로 그 지지층 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좋지 않은 수가 아닐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안철수 캠프는 비상이고요. 예. 안철수 후보 딸이 한국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게 사실상 기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눈치는 챘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보도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 해명은, 아예 뭐 국내에 들어갈 때보다는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 이런 거고요. 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경선에도 얼굴을 보였고, 그 다음에 촛불 집회도 갔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난 겨울인지 올 초인지, 국내에 들어와서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니, 뭐, 들어오면 어떻고 또 나가면 어떻습니까? 왜 이게 들어왔느냐 나왔느냐가 뉴스가 되고 또 왜 계속 한국에 있느냐 아니면 뭐 잠깐 온 것이 사실인지 이게 또 왜 관심사가 되는지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무래도 재산 문제 때문이겠죠. 이제 딸의 재산을 공개를 거부를 고지했고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딸은 미국에서 소득이 있고 스탠퍼드에서 뭐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뭐 미국에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딸의 재산은 뭐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1억 정도라고 했죠. 예. 그런 가운데 한국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약간의 의혹들이 제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외국에 있으면은 갑자기 기자들이 들이닥쳐서 뭐 해명을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 실언을 하게 될 경우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한국에서 못 나가게 한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상상과 추정의 영역이니까요. 이쯤 되면은 뭐 보도까지 나왔으면은 공개 활동을 하고요. 본인에게 드리워진 그런 의혹들, 의문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문준용 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니 뭐 지금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건 성인인데다가 전공법으로 푸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초기부터 문 후보 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 딸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거를 털고 문제가 있는 거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안 후보 같은 경우도 해명을 좀 뭉갰고 문 후보 쪽에서도 해명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좀 안타깝긴 하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빨리 털고 갔으면 굳이 네거티브 할 필요 없는 얘기들이긴 한데요. 네. 아니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후보 등록하면서 딸 재산 다 공개하겠다고 하더니 뭐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통해서 공개한 걸로 퉁친 건가요? 당내의 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 네, 맞습니다. 송범주 의원이었나요? 대변인이 아마 밝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어디에 찾아가면은 그 서류를 할 수 있다. 입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봐라. 이런 식의 그 해명을 했던 기자회견 그걸로 퉁친 건지. 그 뒤로도 아마 뭐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이 서류가 되게 떼기가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약간 뭐 그렇게 하고 퉁쳤는데 실제로 재산 등록할 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이게 좀 후보들한테는 정말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이 주변 사람들의 비리 때문에 정말 환멸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놓으라 할 때 다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범죄자라고 인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문을 그런 건 풀고 아니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명쾌하고 투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이런 차원의 민심이라면은 여기에 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이건 참,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정치 현안 살펴봤습니다. 자, 이승준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 만나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제 대선이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저는 문재인 후보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죠. 예. 그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천기누설 이야기도 했지만. 예.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포스터는 그 이후에 나왔고요. 그렇죠. 그 포스터가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포스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있었죠. 예. 포스터 굉장히 잘 만드는 포스터예요. 그래서 그 포스터 관련해가지고 당 이름을 뺐다. 그래서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안철수 후보가 V자형으로다가 손을 들고 있는데 그 옆에 3이 있어서 V3를 홍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하여튼 이 포스터가 이재석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자문을 구했다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그러나 이제 이 포스터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제가 어제 그 TV 토론을 좀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좀 했죠. 야, 이거 한 명 완전히 집단 이지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 인터넷 보니까 그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정의당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 비난도 좀 있었고, 어떻게 같은 편들끼리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박원석 대변인이 아니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우리 정당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심상정 후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토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문제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유승민이라든가 홍준표, 안철수 이쪽에다 대고 더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봤는데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이야기는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어제 토론회 자체가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 서로 간의 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수준이 높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건 떠나서 유승민 후보가 어제 했던 이야기가 절대로 후보 사퇴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유승민 후보가 혼자 사퇴하지 않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유승민 후보 쪽에 있는 그 바른정당 사람들이 분명히 후보를 사퇴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10%의 지지율을 받지 않으면은 선거 비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그 선거 비용을 일부 받긴 했지만 지금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바른정당이 국고보조금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하고 정당 운영비도 좀 부족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유한국당은 옛날에 그 새누리당 이전서부터 갖고 있던 건물부터 땅부터 뭐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 지금 이번 선거 대략 뭐 치르고 선거 비용 받아갖고 뭘 쓰려고 하는 게 있을 텐데 바른정당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하고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여론이 많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제가 어제 택시를 3번을 탔는데 73, 74, 75 노인분들이 운전하는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다 안철수 씨를 지지하는 거예요. 한 분은 육군 상사 출신인데 이번에 안철수가 돼야 되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어르신들 유승민 씨를 지원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안철수를 지지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맞는데 홍준표나 유승민이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거꾸로 안철수 지지해서 문재인 절대 안 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편으로는 뭐 보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반문재인 세력 그러니까 절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진보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나 그 강력한 레드 컴플렉스에 의해서 반공주의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세뇌당해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들이 올바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러나 지금 어쨌든 이 대선 정국에서 이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유승민에 대한 사퇴 압력을 가하고 거기에 더해서 유승민과 관련된 다른 정당의 사람들도 유승민 사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 상징화해낸 일이 경기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저께 경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지금 대선 전국이거든요. 경기도 의회에서 도의원들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쳐버렸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래요? 그 바른정당 도의원이 11명이에요. 그리고 국민의당 도의원이 5명입니다. 경기도에서 교섭단체가 되려면은 12명의 도의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른정당이 11명이고 국민의당이 5명이니까 교섭단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섭단체가 돼야지 돈을 지원을 받거든요. 이 도의원들도 이게 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국회의원들도 돈이 되게 중요하고 정당도 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난번에는 어쨌든 큰 소리 치면서 바른정당 만들고 말이죠. 또 국민의당도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 했는데 도의원이 결국 5명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렇게 교섭단체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합쳐버렸어요. 그저께 합쳐가지고 명칭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연합이에요. 그러면 바른정당이 11명이고 국민의당이 5명이면 앞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연합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국민의당이 앞에 있고 바른정당이 뒤에 있느냐. 그건 지금 국민의당 세가 더 세기 때문에 그 바른정당 도의원들이 국민의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 명칭이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혹시 가나다 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는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교섭단체 대표는 바른정당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가 됐고 수석 부대표는 이제 국민의당에서 도의원 한 분이 이제 수석 부대표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현재 그 대선 전국 하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우리 뭐 이렇게 그래. 좋아. 연대하자. 연합하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 대선 전국에서 자기들 대선 후보를 갖다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바른정당 도의원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 바른정당의 기한이 이번 대선 이후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어쨌든 안철수라고 하는 후보를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내부에 있는 유승민이라고 하는 후보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두 당이 합쳐져서 바른정당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가 일단 되고 예. 그리고 수석 부대표로다가 이제 국민의당 대표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저는 그 경기도만으로 그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아무리 지방의회라 하더라도 네. 국민의당 중앙당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거 협의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예. 아니, 그 경기도 도의원들이 다 중앙당하고 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고, 특히나 이 경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당의 어떤 그 합의 없이 두 당이 합쳐갖고 도의원들이 교섭단체를 만들었을 거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건 왜 이렇게 했겠느냐. 저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10% 절대 넘을 수가 없거든요. 예. 10% 절대 넘을 수 없으면 국고 보조금을 단 1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돈 많이 써야 되겠죠. 그죠? 예. 저는 지금 바른정당이 그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 비해서 훨씬 더 돈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걸려있는 현수막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 운동원들인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선거 운동원들은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바른정당을 수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건 거꾸로 뭐냐. 돈을 갖다가 많이 안 쓰는 거죠. 제 판단으로는 지금 그 유승민의 어떤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합칠 명분을 만들고 예. 중간에 유승민이 후보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제 받은 그 국고보조금은 다 먹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들 돈 더 많이 안 들어가.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합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대선 전에 합친다. 그렇죠. 예. 어제 그 TV 토론에서 예. 유승민 후보가 절대로 자기는 사퇴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 예. 하고서 또 출마하고 절대 뭐 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고 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실제로 그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유승민 의원 사퇴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건 바로 뭐냐. 국민의당하고 합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국민의당하고 합치느냐. 예. 보수 쪽의 어떤 여론들이 제가 봐서는 시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데다 계속 압력을 줄 테고 국회의원들도 압력을 받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제 바른정당하고 합쳐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해서 엄청나게 홍보하면서 안철수가 보수를 다 끌어들인 것처럼 이야기하겠죠. 그죠? 대단하게 또 언론들이 바람잡이 노릇하지 않겠어요? 아니 뭐 제가 봐서는 난리가 아닐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일종의 뭐 진보 신선한 거 막 이야기하면서 보수를 끌어안았다. 참 아이러니죠. 그죠? 지난 대선 때는 20대 30대가 안철수에게 열광했는데 지금은 이제 60대 70대가 안철수한테 열광하는 이 기묘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절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을 저는 며칠 전에 봤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천기누설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예. 무엇 때문이냐? 바로 포스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포스터가 안철수 후보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상징물이냐?
그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는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죠?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포스터와 전혀 다른 혁신적이고 매우 충격적인 포스터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세간의 평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포스터를 갖다 만드는 이재석 디자인 연구소 소장이 했던 이야기가 이 포스터는 앞으로 교과서에 실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포스터로 인해서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안철수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이 포스터가 거꾸로 안철수가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야, 이게. 야. 그게 왜 그런 거냐. 그 포스터가 굉장히 잘 만든 포스터인 것 같긴 하지만 포스터를 만든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토샵. 포토샵이죠, 포토샵. 포토샵인데 예. 이 포토샵이 그냥 안철수가 손을 들고 그러고 나서 딱 유세를 하는 이 장면을 찍은 걸 갖다가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괜찮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예. 손혜원 씨가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손혜원이라는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손혜원 씨가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소주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에요. 예. 그때 그 디자인 만들 때 신영복 선생님한테 글씨를 받고 그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 회사에서 신영복 선생님한테 5천만 원을 줬어요. 예. 근데 그 손혜원 씨가 최소 1억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천만 원 줘갖고 굉장히 속상해해서 자기가 받은 디자인 비용 1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을 떼어가지고 신영복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영복이 오빠한테 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얘기할 때 제가 옆에서 술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 신영복 선생님이랑 저기 개인 산방에 그 공부하러 갔다가 직접 들었는데, 근데 신영복 선생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성공회대학에 다 기부를 해버렸잖아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복이 오빠는 그냥 물욕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거는 내가 7천만 원 받아서 5천 띄워줬는데, 그런다고 막 되게 속상해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제가 그때 손혜원 선생님을 딱 한 번 봤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죠. 장인이네요. 장인이죠. 근데 이분이 딱 이 포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딱 포스터를 보는 순간 선수가 만든 거라고 느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해서 꼼꼼히 들여다봤더니 바로 얼굴이 바뀌어 있더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 그 안철수 후보가 늘 화면에 나오는 것, 사진에 나오는 것과 달리 이 포스터는 가르마가 반대편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제 2대8인데 8대2로 나왔어요. 예. 완전히 반대로 오른쪽이 왼쪽으로 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재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을 내보내기로 했는데 몸이 좋으면 얼굴이 마음에 안 들고 얼굴이 마음에 드는 것은 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얼굴과 몸을 갖다가 좋은 걸 잘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로 합쳤다는 거예요. 전 이 대목에서 너무 충격받은 거죠. 얼굴을 잘랐다니. 이건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역사관이나 정신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지금 우리는 고루한 얘기 같지만 신체 발부 수지 부모 그래서 불감훼손이 효지시하다. 신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 이야기를 늘 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자르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단발령 할 때 막 그 투쟁하고 했던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부모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하늘이 내려준 이 몸을 갖다가 훼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바로 자연의 순리고 이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포스터도 약간의 포토샵들은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찍었고 그래서 그 모습대로 국민들에게 어필하게 해줬던 거죠. 그런데 이번 안철수의 포스터는 몸에 비해서 얼굴을 작게 만들었어요. 얼굴을 축소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얼굴을 잘라가지고 따 붙였단 말이죠. 그죠? 이건 우리가 전통적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조선시대 때 사약을 내려도 말이죠. 몸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을 훼손하지 않는 아주 영약을 주었어요. 예. 사람들이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볼 때
사약 받으면 막 피 막 흘리면서 막 쓰러져 죽고 막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독약을 먹게 되면 몸이 막 찌그러지고 살이 막 썩어 문드러지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런데 옛날 사약들은 몸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생명만 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냐? 바로 몸 자체를 갖다가 보존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오랫동안의 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자른다. 이거는 역적들만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오리지널 역적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 그럼 목을 자르는 거죠. 예. 그리고도 모자라게 되면 죽은 시신 목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바로 관에서 꺼내가지고 목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뼈를 갖다가. 그 부관참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바로 반드시 안 될 사람들,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들, 그것만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능적으로 강한 사람들이겠지, 그지? 우리의 5,000년의 어떤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잘 보이는 것들, 눈으로 이쁜 것들, 이런 것만 생각해서 안철수 후보의 목을 딱 잘라가지고 몇 가지를 합성해서 포스터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이미 대통령 선거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절대 당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그 안철수 쪽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것을 만든 것을 자기의 어떤 생명을 죽인 것인데 오히려 이 생명을 갖다가 죽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집권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생명의 어떤 가치, 존중 이런 걸 하겠냐는 거죠. 그죠? 예. 하다못해 사진이어도 목을 자르는 것은 존중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집권해서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게. 아이고, 야, 이거 아주 너무 흥미롭고 충격적인 얘기여서. 교수님. 네네. 이거 어디에 기반한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많은 역사서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존중의 정신,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정신, 이것은 바로 동양 사상이 아주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기본인 겁니다, 기본. 예. 그런데 그런 거에 개념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얼굴과 몸을 떼어서 포토샵 작업을 했다. 하하, 이거 네. 참. 아, 이거 알고서 한 행동 같진 않은데. 예. 그렇죠. 원래 모르고 한 행동들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아, 교수님, 정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이렇게 연대를 한다면은 시너지 효과 말씀하신 대로 예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글쎄 뭐 홍준표 후보가 어제 내 정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자유한국당은 철저하게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대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음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더 중심인 사람들입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거예요. 아이고, 흥미롭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예. 바른정당하고 그 국민의당하고 분명히 연대할 것을 갖다 예견하고 여기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대응책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이 얘기 제가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 오늘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하여간 운이 잘 따르지 않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의 향후 운세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안철수 후보는 만약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 진다면은 예. 정치를 바로 포기할 겁니다. 예.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안철수 후보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예. 사업을 하던 사람은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비록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바로 정리하는 게 사업가들이거든요. 예.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대선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대선 이후에 너무 많은 판돈을 거신 것 같아서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준혁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축구 박스입니다. 일부 누리꾼으로부터 적폐 가수라는 비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수 전인권 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우리 국민과 정권 교체를 위해 기꺼이 애국가를 불러주는 가수라고 믿는다면서 누구를 지지하는 것과 무관하게 전인권 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이름과 자기 생각으로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 그래도 손해 안 보는 세상을 함께 꿈꿔봅니다. 촛불 집회 때 시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준 전인권 씨의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 준비했습니다.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야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
너는 내 맘 아니? 에이. 나는 네 맘 안다. 에이. 에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야.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 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우리 김 PD 어제 토론 보셨습니까? 예, 나중에 다시 보기로 봤습니다. 네, 어떤가요? 일단 뭐 제가 방송 쪽에 몸담다 보니까 네. 직업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참 무리하게 구성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군요. 예. KBS가 대단히 그 토론을 악의적으로 설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전 악의성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리한 구성이었다는 점은 확실하게 간파를 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악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시간 총량제라는 것도 그렇고 그 한 사람에게 그 시간을 딱 묶어놓고 질문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건 토론의 본래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의 그 구상이죠. 아, 그렇군요. 토론의 본질. 이거는 또 무엇인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고민을 안 하고 시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래요. 그 토론이란 것은 뭐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반박하고 하는 게 오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질문이 쏟아지는 바람에 자신이 물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또 하나가
아주 뿌리 깊은 병이 도진 것 같아요. 이른바 주적이라고 해서 색깔론이 또 등장한 것 같은데 예. 뭐 때가 때이니만큼 뭐 왜 안 드러나나 했어요. 근데 제 생각은 뭐 오래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적극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평화가 아닌 전쟁을 원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묻고 그걸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한데 김동춘 선생이 쓴 전쟁과 사회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아, 전쟁과 사회. 김동춘 선생은 성공회대 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서예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한국 전쟁에 대해서 또 분단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분이기도 하죠. 예. 우리에게 한국 전쟁은 무엇이었나라고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점령 문제 그리고 학살 그리고 그 이후에 반공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등등을 아주 그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 지배 세력들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이른바 친일파라는 컴플렉스죠. 이 컴플렉스를 반공주의로 덧칠해온 과정을 밟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지점들을 이 반공이라는 빨간색으로 다 칠해놓고서 그다 은폐했던 거죠. 예. 그게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거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마 지나친 말은 아닐 줄 압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주적 문제를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그걸 접하면서 이리저리 참담했습니다. 예. 특히 제가 짝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신뢰라고 해야 되나? 그 신뢰를 갖고 있었던 유승민 후보가 이른바 안보 문제만 등장하면은 우리 아들 말을 빌면은 눈이 외로 돌아가 버리는 그걸 보고 대단히 놀라웠어요. 아, 저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마저도 이른바 반공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는 그건 진심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요? 뭐 정치적 컨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표가 급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이 무리수를 둘 수가 있을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일단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 현재 등장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950년 이후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전쟁의 내재화, 즉 전쟁이 정치와 사회의 운영 원리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적 지배 질서와 자본주의의 성격, 민주주의 및 자유의 위상과 의미를 통해 현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원리는 실상 오늘의 자본주의의 질서와 법 질서, 사회 질서에 내재화되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하는 김동춘 선생의 결론에 해당하는 진술인데요. 사실 50년 전쟁 이후 뭐 해방 후 이승만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전쟁을 내재화하면서 모든 정치와 경제 운영 원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만 해도 빨갱이는 죽여 좋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잖아요. 이제 사실 이 반공 프레임을 집어 던지고 그걸 깨버리고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이번이 우리 촛불 혁명 이후에 아주 좋은 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게 재벌을 못 준다고 다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 뭐 자유주의를 지킨다는 명분의 그 이면을 잘 보면은 전쟁의 폭력성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가 수많은 학살들을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도혁명부터 시작해서 전쟁 때 그 민간인 학살 문제는 물론이고요. 우리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4.19 혁명에서 시민들 쏘아 죽인 행태들, 그리고 5.18 광주항쟁까지 또 수많은 의문사들, 인권 침해, 공권력의 폭력들 등등이 다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빨갱이 때려잡기라는 그 명분으로 자행되어 왔던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다른 방식으로 지속되는 휴전 상황에서 남북한이 갖는 임시국가로서의 성격은
자신의 영토 내의 주민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적대하는 정치 세력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게 된다. 불완전한 국가 혹은 임시국가는 각각에 대해 포용보다는 증오를 보이며 각각을 외교 상대로 여기기보다는 군사적인 대결의 상대로 여길 수밖에 없다. 남북한 모두가 사용한 외세의 앞잡이라는 규정은 남북한의 전쟁이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국가임을 지향하는 세력과 외세에 기대어 국가임을 자임하는 세력과의 전쟁, 즉 내전으로 의미 부여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남북한이 서로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서 어떤 민족의 화해를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서로를 증오하는 방향으로 그 규결인 군사적인 대결, 어떤 적대감의 확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적대감 확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간주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 보면서 그랬습니다마는 군인들은 싸우는 적이 있어야 하니까 적이라고 설정할 수도 있죠. 금방 들여다보니까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명기하지도 않았다 그러네요. 예. 2004년인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근데 대통령은 한 나라의 지도자는 이에 관한 한 문재인 후보에게 동의합니다마는 어떤 주적을 설정해 놓는 순간에 모든 외교적 루트가 막혀버리잖아요. 어떤 평화적인 구상도 불가능해지죠.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체제나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적대감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 방공 프레임이야말로 남한뿐만 아니고 남북한 공이 넘어서 동북아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이 무기 경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아주 심각한 사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단순히 이 주적 문제를 대선용으로 이해하는 선을 넘어서 과연 우리에게 방공이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북한이란 과연 어떤 대상인지 우리와 궁극적으로 함께할 그런 파트너인지 아니면 무찔러서 없애버려야 할 악마인지 그 자체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 분단 논리로 기생하는 정당 아닙니까? 이 나라의 보수 정당이. 네. 예. 이런 정당에게서 더 이상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아까 컨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다 알고 있어요. 이 정치인들은 네. 이게 나쁜 건지 알고 하지만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기본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김 PD는 확실히 선거에서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서 예. 정치 감각이 좀 있군요. 저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어요. 아무리 다급하고 예. 아무리 뭐 자신의 지지율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기본적인 정치의 윤리가 아닐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네, 그리고 어제 뭐 여러 가지 토론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더라도 개성공단 문제, 이 햇볕 정책 문제 이런 거에서는 좀 명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얘기가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컨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알죠. 이게 사실은 분단 논리를 극복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이 보수 정당들의 사상적 토대가 없어지는 셈이 됩니다. 뭐 사실 보수 정당이 뭐 도덕성이 훌륭합니까? 실력이 훌륭합니까? 뭐 그저 이제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 공포의 토대 위에서 그 자신들의 존립 명분을 찾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정당에게서 남북 화해 협력 이거는 뭐 스스로의 존재의 그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극과 극은 통한다고 북한의 매파와 이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매파와 함께 네. 청산돼야 할 세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 PD의 이 논의가 훨씬 설득력이 있네요. 별 말씀도 하십니다, 교수님. 정말입니다. 이 남북의 적대적 공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하여간 다음 세대가 이 사회의 주역이 되기 전에 네.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모든 이 땅의 시민들이 이 분단 논리만은
절대 물려주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반공주의의 이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정말 이런 그 구질구질하고 비루한 행태들이 계속 반복 변주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광고주 만나는 시간입니다. 본인을 문빠라고 소개한 연극배우 전창걸 새싹 땅꽁쳐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창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연극 배우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SBS 공채 개그맨이었었고. 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영화 소개하는 남자였었고요. 그렇죠. 네. 출발 비디오 여행인가요? 예. 그렇게 많이들 MBC다. MBC야, 그는. 과거 좋았던 MBC. 아, 좋았던 MBC. 아니, 형님 SBS에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MBC 8년이에요. MBC 8년 동안 8년? 예. 출발 비디오 여행 영화 대 영화라는 코너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7년 정도 SBS로 옮겨갖고 접속 무비월드 영화 공작소라는 코너를 진행했었죠. 세상에. 네. 그래요. 일요일 낮이면은 전창걸. 네. 어느 채널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전창걸은 기억이 납니다. 예. 네네. 그때 아마 영화가 10만 명 들면은 흥행이었던 시절에 시작을 해서 예. 나중에 제가 15년 정도 소개를 하고 나니까 예. 그때 뭐 1000만 시대도 오고 몇백만이 이제 가벼웠던 시대가 오고 그랬었죠. 예. 그럼 영화사들이 우리 전창걸 배우님은 그냥 공짜로 시사회 모시는 걸 챙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많이 불러주셨어요. 예, 맞아요. 그래요. 자, 근데 참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한마디로 정권의 나팔수 이런 역할을 요구받았고 안 하면 바로 블랙리스트에 또 올라가서 그렇죠. 처절하게 또 이렇게 표적이 됐던 우리 저 창걸이 형님은 그 블랙리스트에 오르셨어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예. 공개된 블랙리스트엔 제가 없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어딘가에 그 FBI 멀더나 그 걔네들이 보관하는 창고 같은데 아주 진짜 비밀 자료 같은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저 창걸이 형님은 근데 뭐 사실 지난 4, 5년 동안 방송 나오기 쉽지 않았잖아요. 예, 제가 또 명분을 제공했고요, 스스로. 그건 아니지. 그 사건과는 무관하고 이것만 봐도 창걸이 형님은 올랐어 블랙리스트에. 영광스럽게. 아마 제가 복귀를 시도한 적은 있는데 안 된다. 전창걸 씨를 부담스러워한다. 방송국에서도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은 있어요. 예, 좋은 구실인 거지. 좋은 구실인 거예요. 과거에 뭐 그 일들이. 자, 하지만 하여간 새 시대에는 이념이 어느 쪽이건 간에 문화예술 활동하는데 제약을 두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문화예술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도 좀 취약하고 지원이 좀 절실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그 문화예술 분야를 키움으로써 인해서 그 문화예술 분야가 또 다른 뭐 무역이나 이런데 그 다른 나라에 우리 좋은 호감도를 주는 전반을 또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지난 9년 동안은 그 9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일부 문화예술을 빙자한 그 서류를 내는 사람들만 챙겨왔고 그것도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예. 정말 빨리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우리가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후보는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원칙 지키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칙이라고 뭐 다들 원칙을 얘기하지만 원칙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전반적으로 법이라는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하게끔 적용되게끔 이렇게 잘 리드를 하실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을 이끌 때도 그랬었고 지난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올 때도 팩트 체크 같은 거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본인이 말씀하신 진위를 이렇게 가릴 때 매번 그 자기가 말씀하신 부분들은 진짜로 이렇게 그 발표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그래서 뭐 리더로서 굉장히 그 손색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죠. 그거 사실 그분이 정직한 면은요. 저도 사실 인정할 수 있는 바예요. 뭐 가깝게 멀게 좀 봐왔는데 그분이 사술 쓰는 걸 잘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건 기본이지 사실 이게 절대적 조건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똑같이 그 정도의 문재인 후보 정도의 진솔함과 정직함을 품은 분들이 여럿이서 정책과 어느 정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토론회 대통령이 되신 분을 향해서 자꾸 투정을 피우는 것 같은 어떤 토론회 로 저한테 비춰졌거든요. 몇몇 일부 분들은 아직 전 국민을 리드하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SBS 코미디 전망대. 사실 그 코미디 전망대 통해서 전창걸이라는 예술인을 만나게 됐었는데 그때 저기 앵커가 김경태 위원 아니었습니까? 김경태 위원님. 안타깝게도 암으로 타계하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70년대, 80년대 김태호 PD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발굴했던 개그맨이 김병조, 이용식이었고 그리고 대구에 살던 한 청년도 개그맨으로 캐스팅하려고 했는데 유신이 터지면서 그 대구의 청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개그맨의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홍준표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오늘 신문 봤습니다. 45년 전에 개그맨 준비를 했었다는 신문 봤어요. 그분은 차라리 그때 이쪽 예능 세계로 들어왔으면은 정치권에서 지금 벌이는 그런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남들한테 미움을 받지만 이쪽 예능계에 와서 그 진짜 실력을 발휘했으면 오히려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진짜 홍준표 후보가 개그감이 있어요. 실은 어떠세요? 개그맨으로서. 개그맨으로서 충분히 자질이 있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요. 특히 그 개그맨들 중에서 자신이 말하고 나서 자기 말에 뻥뻥 웃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1차적으로 그 소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는 걸 좋아한다. 근데 지금의 이제 홍준표 전 도지사의 모습은 남을 좀 힘들게 하면서 본인이 웃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아주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거꾸로 문재인 같은 분이 개그맨이 된다. 그러면 뭐 이제 한 두어 달 하다 접어야죠. 문재인 그 후보님은 개그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이쪽 예능 세계에 들어오시려면은 이게 포용력이 있으시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러니까 오히려 프로듀서, 예능 프로듀서, 나영석 씨 같은 프로듀서를 하면은 연기자들 또 배우들이나 이 개그맨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고 PD는 그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다 의견을 반영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슬프고 답답하고 한숨 쉴 만한 일들이 있을 때 뭘 마셔야 이 응어리가 다 풀어지죠? 세상에 좋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온 새싹 땅콩차, 이렇게 한 모금 드시면서, 이렇게 잠시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새싹 땅콩차는 특히나 이렇게 밤에 늦게까지 이렇게 친구 만나는 분들, 또 때로는, 그냥은 못 주무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곡차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분들 또 이렇게 새싹 땅콩차 마시면은 그냥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버티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괜찮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합니다. 새싹 땅콩차 전화번호. 070-8635-1288, 070-8635-1288. 알겠습니다. 자, 전창걸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전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이 성남시민을 찾아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22일 저녁 6시 성남시청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가 경제학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이번 행사는 시민의 눈,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시민의 눈이 주최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2일 저녁 6시 성남시청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 평가와 문안토론 퀴즈 정답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해토에서 협찬하는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도서를 선물해드립니다.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는 세월호와 함께한 시민들의 3년을 기록한 책입니다. 정원선 에세이스트와 나는 꼽사리다의 작가 배영란 작가가 집필했는데요.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번째 책입니다. 세월호 자원봉사자 10여 명의 인터뷰가 실린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함께 선물해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한 두모실 펜션 이용권입니다. 남해바다의 절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두모실 펜션,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검색해 주세요. 어제 뉴스키 평가는 박정희가 강탈했던 신문 언론사를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경향신문인데요. 정답자 사슴희부 2번님. 용민짱 항상 응원합니다. 그 열정과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합니다. 닭 잡고 쥐 잡고님. 박정희는 경향신문을 강탈해 나팔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은 스스로 자처해서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어제 문안토론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문안토론 퀴즈는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이 누군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동교동계 좌장으로 꼽히는 김덕용 전 장관이었습니다. 정답자 포도젤리님. 양심적 보수, 합리적 보수, 민주 보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김덕용 이사장의 말씀, 기분 좋았습니다. 정답자 그게 사소하니님. 하루하루가 잘도 갑니다. 어서 빨리 좋은 세상, 만세 부르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보 위기에 관해 새 후보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제 낮 강원도 원주에서 자신에게 제기되는 색깔론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특전사 출신인 자신 앞에서 안보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때 북한에 즉각 보복을 했어야 했다며 강한 안보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밝힌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탄핵 사태를 만들어 놓고 날치기 선거를 해서 좌파들이 뭉쳐 대통령과 나라를 거머쥐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나라가 전부 친북 좌파로 넘어가게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친북 좌파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강남 좌파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수원 유세 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선거 때가 돌아오니까 색깔론 안보장사 또다시 좌판을 깔았습니다. 지긋지긋하죠? 이제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안보에 실패한 안보 무능, 또 국정 준비가 안 된 안보 불안 세력, 가짜 안보 세력에게 안심하고 안보 다시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정권 교체해야 한다. 한마디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혁전사 출신 저 문재인 앞에서 안보 이야기 꺼내지도 마라. 맞습니까? 여러분, 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시키고 동북아 평화 질서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도해야 한반도 평화를 든든하게 구축해서 가장 확실한 안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어제 그 주적 문제에 관련해서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런 답변에 대한 안 후보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대치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입니다. 주적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그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적임과 동시에 우리의 이제 그 대화 상대, 결국은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상대라는데 굉장히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네, 방금 대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전 세계의 골칫덩어리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짧게 여쭤본다면 북한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십니까? 지금 정말 골칫덩어리입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이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풀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만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지금 한미 그 정상회담부터 열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안보 문제입니다. 외교 문제입니다. 지금 먼저 반기문 전 총장을 그 특사로 파견해서 여러 그 강대국들과 미리 정지 작업을 하는 역할을 부탁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외교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좌파공화국으로 만들고 하는 세력은 저는 정교조라고 봅니다. 어린 애들한테 좌파 이념을 가르치고 이래서 나는 정교조가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는 손을 봐야 할 조직으로 봅니다. 두 번째, 강성 기종 노조 때문에 그 전 근로자의 3%도 안 돼요. 강성 기종 노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해외로 나간 중소기업이 6조 4천억을 해외 투자를 했습니다. 국내 투자는 거의 없어요. 지금 대기업에서 사내 유보금을 수백조를 갖고 있어요. 국내 투자를 하지 않아요. 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느냐? 그거는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3%도 안 되는 이 강성 기종 노조들 때문에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져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